수소 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초로 영월군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종이보다 편리한 카드로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홍보와 안내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춘천시가 25년 만에 교체한 도시 브랜드를 한 달 넘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수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소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500m 남짓 떨어진 곳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3,200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수소가 어떤 건지 그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나서 견학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이런 걸 해야지. 응? 아무 없이 그래서 동네 리장은 이게 무슨 태양광 동네 리장 전혀 모르죠. 태양광 뭐인 줄 알고 그냥 본인이 동네 리장 자기가 동네 사람 몇 사람 자기 도장 그냥 찍어준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소 저장 탱크도 없어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삼척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가 삼척시 원전 해제 부지에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실제로 처음에 그 주민들이 위해서 좋게 설명해 주는데 요번 그 강릉에 그 수소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수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나 이게야. 절대 그거 안 되지요. 도내 지자체들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건립의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원주시의 경우도 주민 반발로 인해 이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기존 LPG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저장 탱크와 충전기로 구성되지만 수소라는 말 자체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을 설득해 수소 충전소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속초시입니다. 이곳은 내년 3월부터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시험 운영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당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컸지만 차근차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주민 설명회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설명을 하면 아직 그때 이제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좀 없는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하고 모든 안전점검을 잘 통과했다면 수소 저장 탱크는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 저장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 자체도 그 강릉에서 사고 난 용기랑은 달라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일단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주민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올 10월 말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모두 3,200여 대.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30여 대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98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지난해부터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등 부당 행위도 여전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원주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 올 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물론 해고 예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안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도 했어요. 제가 올려달라고. 진짜 어떻게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거 아시냐. 해당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 처벌은 면했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신고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수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10여 건에서 2018년 3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지난해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의 90%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5명 미만이 근무하는 식당 등이 대부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그대로 떼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수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주 모 편의점에서는 2017년부터 1년여간 근무한 직원 2명의 임금 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임의적으로 월 200만 원, 월 250만 원, 월 18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을 하고 최저시급을 곱해보면 이제 최저임금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내년부터는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사, 노무, 전담 인력을 둘 수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저소득층과 건강 취약계층 등 위기 가구의 집중 발굴과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과 단수, 전기료 체납, 금융연체 등으로 조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 범위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위기 가구 발굴에 따른 긴급 지원과 특성별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시민의 날에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로고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엇갈리면서 통합 도시 브랜드를 만든 건데요. 춘천시가 한동안 각종 문서와 시깃발의 새 통합 브랜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춘천시가 배포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모두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춘천시는 도시 브랜드 사용을 위한 수정 조례안을 뒤늦게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만에 춘천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가 시민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춘천과 시민의 영문 이니셜인 C와 행복도시를 표현한 하트로 구성됐습니다. 춘천시는 계획대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공개한 다음 날부터 각종 문서에 적용했고 시 깃발까지 전면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춘천시 어디에도 새 도시 브랜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 녹색 삼각형과 파란 띠로 구성된 옛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새롭게 만들어 공표까지 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사용을 놓고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 사용을 위한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도 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그리고 조례를 걸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아무도 동의도 안 받고 절차도 무시한 채 사용했다가 제재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좀 거둔 상태인데 춘천시는 2일 개회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에 새 통합도시 브랜드 사용을 위한 수정된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시 깃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에야 조례 개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 이어오던 관례를 위해 배부했던 새 브랜드를 모두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브랜드 조례에 준해가지고 개발을 했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기 사례도 사실 법령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 공고 사항만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시 깃발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25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면 교체한 새 통합 도시 브랜드. 관련 조례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새 도시 브랜드 사용은 또 미뤄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 구도시민 소양로 일대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곳입니다. 내년 착공에 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법적 소송에 이어 춘천시가 직권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구도시민 소양로 기와집골. 오랜 세월의 낡고 노후화돼 2016년부터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조합 임원을 재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내년 봄부터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이 낸 소송에서 조합의 절차상 하자 등이 인정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도 법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판결과 함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며 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 중으로 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하루하루. 또 1년이 지연이 되면 시공비를 갖다가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또 올려줘야 됩니다. 시공비를. 그런 거 하면 한 40억 정도가 손해가 보니까. 춘천시는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시설 일부를 그 관리처분 계획에서 누락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그 인지를 해서 그 중대한 하자에 따른 그 관리처분 인가 그 취소로 들어간 것이고 오랫동안 차질을 빚어온 소양촉진 2구역 재건축 사업. 이달 예정된 항소심 결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유수민 아나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물론이죠. 요즘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화폐로 돈을 쓰면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인데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적어서 상인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강원도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김선아 기자가 직접 영월 지역화폐를 사용해봤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미 10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요. 영월군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지 오늘 하루 제가 직접 영월에서 지역화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 지역화폐 별빛 고운카드.
강원도 최초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거주 지역과는 상관없이 만 14살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별빛 고운카드인데요. 이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굳이 농협까지 가지 않아도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로 가입을 하고 카드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카드가 배송됩니다. 이 카드를 어플에 등록하면 발급 완료. 카드 단말기가 있는 영월 지역 업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산업과 유흥주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별빛 고운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카드로 13,500원을 결제했는데요. 바로 1,350원이 인센티브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카페의 가장 좋은 점은 결제액의 6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 최대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고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카페는 일단 신용카드보다 이제 낮은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이제 저희 지역의 이제 분들이 저희 또 가게도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지역 카페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그런 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저희 카페에도 소비를 더 많이 해 주시러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 종이 형태의 지역 화폐는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영월군은 카드형 화폐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이보다 편리한 카드로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종 포상금과 수당 등도 지역 화폐로 발행해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정책 자금이 간내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써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소상공인들도 좋아하고 이런 경제 활성화 부양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월 별빛 고운카드는 올해 5억 원, 내년 25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 화폐를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홍보와 안내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영월에서 만든 강원도 최초 카드형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자 역할을 할지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민선 7기 춘천시 출범 3년 차는 시민주권과 지속가능 도시구현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열린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2020년에는 시민의 정부 정책과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도시 운영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 동력인 시민 주동성과 자발성 확대를 위해 청년촌과 지혜이청을 설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지속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물의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물의도시 본내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청년농업인 정책을 위해 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2020년도 당초 예산 1조 3,47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성경찰서가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점에 산불 위험주의 경고판을 설치합니다. 산불 경고판은 고성 산불 발화 지점 인근에 산불 발생 개요와 피해 규모, 동해안 산불 통계를 담아 설치됩니다. 경찰은 산불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고성군과 동부지방산림청에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판 설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업체 직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삼척시가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240여 명을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세개 기수로 구분해 각각 80여 명을 선발해 관광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각 실과 등에서 행정 업무 보조를 하게 됩니다. 하루 인건비는 7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총무과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5%인 12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도내의 접경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상경기 침체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에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접경지 문제,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도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이슈토크에서 계속 다루던 문제이죠. 국방개혁 2.0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좀 속도가 좀 붙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최근 보니까 이제 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매달 장관 아니면 차관 주재 회의로 이제 점검 회의를 갖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부대 개편 진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인데 특히 이제 육군 부대 개편은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지속하기로 한다. 이런 지금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0년 말에 기준하면은 그 지난해 우리 작년으로 놓고 보면 10만 명 정도 감축되는데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는 2만 6천 명 정도 규모의 병력이 감축된다. 지금 이 정도가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되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라라고 이제 아마 관련 부대와 그다음에 지금 이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시행이 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방개혁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내 접경 지역의 시름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내 5개 접경 지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현실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부대의 인력이 빠져나가면 이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죠. 네. 아마도 손실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사활을 걸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이사단이 해체되면 부사관을 비롯해서 지역으로 함께 온 가족들까지 숫자를 세어보니 한 2,200명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병사들 숫자가 한 5,000명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따질 때 한 연간 39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사단이 주둔 중인 화천 같은 경우도 장교와 부사관 그다음에 병사 숫자를 다 하면 한 7,7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면 별로 실감을 못 하실 건데 양구나 화천은 전체 인구로 따질 때 양구 인구가 2만 3천 명 정도, 그다음에 화천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빠지면 엄청난 인원이 훅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화천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수를 보아도 군인 가족이 한 4천 명 안팎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구 소멸이, 지역 소멸이 눈앞에 바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 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국방부에서 전혀 인구가 병력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9월에도 계속 5개 군이 군부대 해체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접경지역 협의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대책회의도 해왔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해왔는데 이게 힘이 좀 못 받으니까 5개 군에서 전부 다 이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지난 20일 날 창립총회를 열었고 조인묵 양구군수가 협의회장이 되고 그리고 최문서 화천군수를 부회장으로 추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네, 경제적 손실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소멸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는 5일 이제 접경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모여서 상경 집회를 하겠다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은 사실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국방개혁의 뭐 전면 백지화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뭐 이제 그 5개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인력이 빠져나가는 정도의 문제, 주민등록 인구가 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이미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뭐 PC방이나 카페, 치킨, 피자점 이런 곳들은 매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 펜션업을 하든 뭐 그 이런 음식점이나 뭐 요식업과 관련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군인들과 군인들 면회를 온 가족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또 하나로 보면 군 가족들이 있잖아요. 군 장병들, 병사들 말고 장교들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학군도 뭐 굉장히 많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상경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앞에서 1000여 명이 함께 올라가서 상경 집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이제 이 부당함을 좀 알리겠다는 의미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가를 알리기 위해서 상여를 매는 상여 행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천군 사내면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 집회 당일날 모든 상가를 다 휴업을 하고 모두가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집중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변할 수 없다면 그럼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단을 아예 따로 딱 부처로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접경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거나 군부대 유휴 부지를 좀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의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그게 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감정이 정말 고조됐고 좀 마지노선으로 치닫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접경지의 현실을 마냥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접경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역시 군 특성상 이제 보안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유하니까 이건 공유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이해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그 의견 수렴 절차와 내용이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해달라 이런 식의 것은 일방 지시인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여건상 뭐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토론을 활발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하고 공유해야죠. 장관도 주민 이해와 소통을 강조하라고 아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저도 그 정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하는 건 적어도 특별법 제정, 그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그다음에 군부대 유휴 부지 무상 양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 이런 것들 특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경지역 농수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생존권에 관한 요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여부와는 별도로 진지하게 일단 듣고 나서 정부 정책 내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조차 지금 막혀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주민 분노가 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일방으로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지금 회의와 지금 절망이 드는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좀 대책이 좀 강력하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접경 지역에서 요구하는 뭐 말씀해주신 특별법 제정과 뭐 특례군 제정 마냥 이제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접경 지역 문제가 이게 국방부로만 한정 지어버리거나 치환해버리면 대책이 안 나와요. 이게 전 부처가 사실은 고민해줘야 저는 이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련되는 법 이런 게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설령 이게 지금 이 법이 지금 제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법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법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조차 특별법인 제정과 특례구 지정조차 최초 논의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국방부 차원만 벗어나가지고
환경농식품부, 산업부, 기재부, 국방부 정말 모든 분야 벨트처럼 참여하는 이렇게 논의 구조를 갖춰야지 이게 실효성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논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보할 것인가도 저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접경지역 요구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네. 계신가요? 이 특별법과 특례구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없다라기보다 특별법이 있는데 이제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있던 이제 접경지역 특별법인 경우에 접경지역과 관련한 발전 종합 계획들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뭐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법안에서는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을 살펴보면 2011년 7월에 이미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정부에서는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18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생태관광 벨트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보면은 이제 그 산업형 특화 발전지구로 파주시를, 그다음에 물류 에너지형 특화 발전지구로 철원군을, 관광형 특화 발전지구로 고성군을 지정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2011년 발표잖아요. 지금 2019년인데 특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 계획은 세워놨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뭐 평화지역과 관련해서 생태관광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은 세웠지만 진행은 되지 않고 군부대 축소는 이렇게 급격하게 막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또 올해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2019년 2월에 한 발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22년까지 뭐 286억 원을 들여서 고성 강화 간에 DMZ를 통과하는 통일을 여는 길, 뭐 도보길을 만든다거나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뭐 이 이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들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접경지역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당장 삽을 뜨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례군 지정과 관련해서는 특례군은 좀 이 특별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제곱평방미터당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특례군으로 지정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대폭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라는 것을 받는데 이게 결국은 그 인구수 대비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모든 면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면적만 넓을 뿐이고 네.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도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24개 군 지역이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면서 또 이것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양구, 인제, 평창, 정선, 고성 등 우리 군에서는 9개 군에서 함께 공동 행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24개 군 중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이 특례군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당장 정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접경지역에 안고 있는 이 문제가 5개 이 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접경지역의 소멸이 결국 강원도 전체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건데, 우려대로 접경지 일부가 이렇게 소멸이 된다면 좀 당장 강원도에 닥칠 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유출이 지금 그 심각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저렇게 5개 군에 있는 군 병력과 거기 관련한 인력이 빠진다. 그러면 한마디로 가속화, 그다음 현실화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그때는 뭐 닥친 현실이 되고 그다음에 재앙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례군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 특례군이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초기 단계인 게 한데 강원도로서는 정말 좀 절실한 사실 이게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자립 기반에 대한 게 기초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데다가
인구 기준 외에도 이제 지역 소멸, 낙후도 그다음에 이런 다른 종합적인 여건들을 보고 지역에 대한 어떤 존속을 봐야지 이게 단순히 인구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은 과연 어떤 그 역사와 어떤 전통이라든가 갖고 있는 행정의 고유성 이런 것들이 영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지역 특성이면 다양한 기준들이 좀 마련되어야 강원도라는 어떤 문화적 어떤 정통성을 가진 어떤 지역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역별의 다양한 환경 차이를 좀 정부가 인정해가지고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지금 기존 제도 내에서 이 제도들이 이제 가속화돼 나갈 경우에 강원도는 정말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보다도 다른 좀 폭넓은 기준들을 적용하는 특례군과 함께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그 중복 규제 지난번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중복 규제에 대한 철폐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줄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과 강원도의 위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강원도에서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말 말고 또 이제 평화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그 패러다임을 평화를 지키는 지역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강원도에서는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한 73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민박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도 돈이 쓰여지고 또 하나 이제 평화지역 문화 공연 사업으로 또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DMZ 통일 축제라든가 평화 청춘 예술 판타지아 공연, 뭐 K-팝 평화 배틀, 또 군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평창 평화 영화제 이런 걸 아마 이름을 들으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행사성 공연 유지에 뭐 이런 그 사업들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군 장병들이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대책은 군 장병들을 어떻게 여기에 잡아놓을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관광객들이나 군 가족들이 와서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것으로 내용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도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 여기가 이제 관광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관광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중앙정부와 함께 하고 있지만 관광도 그렇고 뭐 농업도 그렇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긴 안목의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접경지는 뭐 생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갈등이 좀 심화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앞으로 이 문제 좀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소통의 최고점은 일단 대화입니다. 일단 뭔가 대화가 시작돼야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국가적 과제나 이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의 수렴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의 기능이 거기서부터 전 첫 출발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국방장관이 강원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고요. 아까도 좀 지적이 됐지만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특별법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사문화된 거나 비슷해요.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런 실효성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국토 건설 종합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껍데기만 특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적경지역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에 따라서 그야말로 냉온탕을 오갔던 우리 좀 최대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 해결 방식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확보 과정에서 초래됐던 초래됐던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라. 정부가 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른 나머지 제도와 정책들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강요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총괄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돼가지고 상설화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법의 진행 상황, 제도의 집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소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지역, 평화로 나아가는 좀 지역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도 저녁 전날보다 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또 영서 남부 지역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근길에는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진 뒤 풀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